이장님, 애가 숨을 안 쉬어요. 그날 새벽 마을 여자의 비명이 내 귀를 찢었습니다. 나는 맨발로 뛰쳐나갔고 아이의 몸을 안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빈자루 같았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엄마는 내 옷깃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밥도 없는 이 마을에서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다. 내 이름은 김순옥 61살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청수리 이장이라 불렀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지도자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마을의 맏딸이었습니다. 남편은 군 복무 중 사고로 떠났고 아들은 굶주림 속에서 병으로 먼저 갔습니다. 남은 건 늙은 어머니와 이 마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그런 내게 이장 자리가 돌아온 건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순옥이는 말 잘 듣고 부지런하니까 그게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배급이 끊겨도 불평하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나는 매일 아침 마을을 돌며 사람들 얼굴을 살폈습니다. 누가 아픈지, 누구네 집에 먹을 게 떨어졌는지,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지 챙기고 또 챙겼습니다. 그게 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국경이 봉쇄된 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아무리 참아도 굶주림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고 장마당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았습니다. 나는 밤마다 어머니 옆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건 마을 아이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배고픈 울음. 그 소리는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내가 이장인데 왜 아무것도 못 해주나? 그 자책은 매일 밤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쓰러진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아이를 땅에 묻으며 나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아이는 절대로 이렇게 보내지 않겠다. 그게 내가 이장으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묻고 난 뒤 나는 사흘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방 한구석에 앉아 벽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고 당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누구보다 마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까요? 사흘째 되던 날 마을 여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이장님, 우리 애도 열이 나요. 며칠째 밥을 못 먹었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손은 거칠게 부르튼 채였습니다. 그 손에는 작은 아이의 손이 꼭 잡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너무 컸습니다. 얼굴이 너무 작아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마을 회관에요. 지금 몸 상태로? 지금이 아니면 안 돼요. 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력이 없어 집 안에만 있었고 아이들조차 뛰어놀지 않았습니다. 회관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들만이라도 살리자. 그게 내 욕망의 전부였습니다. 정치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웃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나는 회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몇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장, 할아버지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노인 하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소용이겠나? 우린 다 늙었고 배급도 없고 강 건너로 가야 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내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죽고 그 다음 노인들이 죽고 그 다음엔 우리도 죽습니다. 그게 정해진 순서예요. 저는 더 이상 아이 묻는 거 못합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는 한이 있어도 살아야 합니다. 노인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끄덕였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체제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집집마다 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눈이 있으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뒤에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박씨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주름진 얼굴이 나타났고 할머니는 놀란 듯 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장, 이 밤에 웬일이고? 나는 대답 대신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떠나야 해요. 할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난 이미 각오했어. 무섭지 않으세요? 죽는 게 더 무섭지 뭐. 할머니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듯 내 손을 도로 잡아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젊은 엄마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 셋을 키우는 명숙이가 나왔습니다. 아이 하나가 그의 치마폭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장님? 나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손가락을 빨며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명수가 이대로는 안 된다. 네. 애들 이대로 키울 수 없어. 너도 알잖아. 명숙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어디로요? 강 건너. 명숙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생각은 했어요. 근데 혼자는 무서웠어요. 혼자 안 가. 우리 다 같이 가. 그 말에 명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20집을 돌았습니다. 밤마다 조용히 문을 두드렸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도 소리내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려워서 혼자여서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마을 사람들 데리고 떠나려고요. 어머니는 밥상을 차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돌아봤습니다. 혼자 가지 그러냐? 혼자 가면 그건 도망이에요. 전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다 데리고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함께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라. 어차피 난 안 말린다. 어머니도 같이 가세요. 난 늙어서 짐 될 뿐이다.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나는 어머니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등은 나를 평생 지켜준 등이었습니다. 어머니 없으면 전 못 가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혼자 도망치지 않겠다고. 남편과 아들을 잃고 혼자 살아남는 삶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려면 다 같이 가자. 그 결심은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이장이 아니라 엄마 같은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출발은 보름달이 뜨지 않는 금은밤으로 정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안전했고 달빛이 없을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겼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은 엄마들,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 그리고 나와 어머니까지 모두 합쳐 38명이었습니다. 나는 가장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가운데에 섰습니다. 앞에는 젊은 남자 둘을 세웠고 뒤에는 힘 있는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노인과 아이들은 한가운데 두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나는 낮게 말했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이려는 듯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달빛이 없어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윽! 아이 하나가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뒤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짚고 주저앉아 있었고 엄마가 황급히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네. 아이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가면 돼. 아이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이윽고 우리는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은 검었습니다. 달빛이 없어 더욱 깊어 보였고 물소리는 내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건너야 합니다. 내가 말하자 사람들이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장님, 물이 너무 깊어 보이는데요. 젊은 남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강물을 응시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건너면 돼요. 나는 먼저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물은 차갑고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나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고 사람들도 하나둘 뒤를 따랐습니다. 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허리까지 차올랐고 물살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노인 하나가 비틀거리자 옆 사람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손 잡으세요. 고맙네, 고마워. 나는 수없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모두 무사한지, 아이들은 괜찮은지, 노인들은 넘어지지 않았는지, 내 눈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훑었습니다. 그때 문득 건너온 강 너머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마을의 윤곽, 조상의 묘도, 남편의 흔적도, 아들의 기억도 모두 저곳에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 소매를 누군가 잡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까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장 할머니,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은 내 소매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그 손이 나를 앞으로 끌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강을 건넌 후 우리는 중국 땅 어느 마을 외곽의 빈 창고에 숨었습니다. 창고는 좁았고 습기가 차 있었으며 쥐가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었습니다. 엄마들이 입을 막았지만 울음소리는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여기선 울어도 안 된다.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강 건너에서는 배고파도 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존재 자체를 숨겨야 했습니다. 낮에는 숨을 죽이고 밤에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는 사람은 한두 명으로 제한했고 절대 무리지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노인 하나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는 밤마다 노인 곁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괜찮네, 괜찮아. 노인은 힘없이 웃었지만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아이 하나가 열을 냈습니다. 이마가 뜨겁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는 밤새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장님, 우리 애가 죽으면 어떡해요? 안 죽어. 절대 안 죽게 할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내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도 없고 병원도 갈 수 없는 이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선택은 아닐까? 그 질문은 매일 밤 나를 괴롭혔습니다. 만약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노인은 고향에서 편히 눈을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차라리 굶주림 속에서라도 엄마 품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창고 안으로 돌아왔을 때 명숙이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이장님, 자책하지 마세요. 응? 우린 이장님 원망 안 해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무슨 감사를? 이장님 덕분에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명숙이의 눈은 맑았습니다. 원망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우리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낮에 숨는 법을, 밤에 움직이는 법을, 소리 없이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삼키는 법을 배웠고 노인들은 아픔을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유는 숨죽이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사람들 곁을 돌았습니다. 누가 아픈지, 누구에게 밥이 부족한지, 누가 마음이 무너졌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내게 말했습니다. 순호가, 넌 강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전 매일 무너져요. 그래도 다시 일어서잖니. 그게 강한 거다.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여자의 강함은 소리 없는 지속이라는 것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무너져도 다시 버티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2달째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 창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붙잡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우리는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창고 주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은신처까지는 사흘을 걸어야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박씨 할아버지가 열을 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셔야 해요. 우리 떠나야 해요. 나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장 난 못 가겠네. 무슨 소리예요? 일어나세요. 발이 안 움직여. 힘이 하나도 없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어떡하지 시간이 없는데.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모두를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가세요. 저는 할아버지 모시고 나중에 갈게요. 내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명숙이가 나섰습니다. 이장님, 그럼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혼자 둘 수는 없어요. 그럼 저도 남을게요. 아니야, 넌 아이들이 있잖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먼저 떠났습니다. 창고에는 나와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가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는 짧게 말하고는 할아버지에게 물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나는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물을 먹이고 이마를 닦아주고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눈을 뜨고 나를 봤습니다. 이장 미안하네. 무슨 미안한 말씀을요. 내가 짐이 되는구만. 할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새벽 할아버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용히 고요하게 떠났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살렸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더 빨리 움직였다면, 내가 더 잘했다면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땅에 묻으며 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제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여기서 죽어서 다행이라고 했어. 네. 너한테 말 안 했지만 할아버지가 그러더라. 고향에서 굶어 죽는 것보단 자유를 보고 죽는 게 낫다고.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흘 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합류했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 소식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장님, 이 길 아니었으면 우린 이미 없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나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의 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을 위해 나는 다시 걸어야 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국경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숨어 지내고 또 걸었습니다. 38명으로 시작했지만 도착한 사람은 35명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고 사람들은 멍한 얼굴로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도착한 건가? 명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걸어서 이제는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하얀 방에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남자는 친절하게 말했지만 나는 긴장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펼치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순옥입니다. 나이는 61살입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청수리 이장이었습니다. 남자는 펜으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38명이 함께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35명입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응시했습니다. 38명을요? 혼자가 아니라? 네. 왜 혼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질문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았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남자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혼자 오면 그건 도망이에요. 도망이요? 네. 전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군 복무 중에 죽었고 제 아들은 굶어서 죽었어요. 저 혼자 살아남아서 뭐합니까?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 가족이었어요. 아이들도 노인들도 다 제 가족이었어요. 가족 두고 혼자 도망치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다 같이 살려고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는 서류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김순옥 씨,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닙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이장이었어요. 아니, 맏딸이었어요. 남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도망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제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다는 것을. 조사실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이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이장님 어땠어요? 괜찮았어.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살 수 있어. 그 말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모두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부터가 진짜 삶이라는 것을. 정착촌에 도착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낯설었습니다. 청수리의 하늘보다 더 넓고 더 높았습니다. 처음엔 그 넓이가 무서웠습니다. 숨을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젠 그 하늘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이곳에서 저는 다시 마을 대표가 되었습니다. 투표로 뽑힌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다고,
이장 노릇은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장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이장님 때문이에요. 이젠 무서운 곳 아니니까 이장님도 편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무섭지 않으니까. 요즘 저는 아침마다 김치를 담가 돌아다닙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집에 반찬 하나씩 놓고 오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청수리에서 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가 다릅니다. 이제는 굶주림이 없습니다. 어제 장에 갔을 때 쌀 한 포대를 샀습니다. 그냥 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감시하지도 배급표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배를 채울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에서 점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기뻐서요. 청수리는 사라졌습니다. 지도에도 없고 다시 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남편의 웃음소리도 아들의 제잘거림도 강물 소리도 모두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마을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서로를 기억하고 보듬는 한 청수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